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킬 시작합니다. 네, 조국 전 장관 교수직 파면 속보는 잠시 뒤에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전랑 외교에서 양국 대사 맞초치로 이어진 가운데 중국이 이번엔 비자 발급을 지연시키면서 민간 교류인 학술 행사 등을 틀어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깊어지고 있는 한중 갈등, 오늘은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다뤄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명소가 보랏빛으로 물들고 호텔마다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찼습니다. 아미와 함께 만든 BTS의 10년 정리하고 최근 극장가 분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호국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폄훼하는 것은 반국가 행위라며 최근 천안함 관련 발언 논란을 일으켰던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늘어나는 동안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숫자를 의미하는 121879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를 단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의미를 담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웅 예우를 첫머리에 언급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게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 폄훼하는 건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못 박았는데 앞서 천안함 자폭설 주장과 막말로 무리를 빚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입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며 전임 정부를 거듭 저격했습니다. 2조 원 가까이 민간단체 보조금이 늘어나는 동안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생겼다는 겁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도 꼬집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입니다. 통렬한 반성을 주문하면서 부정 비위가 발생하면 보조금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만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취약계층 보호나 군인 처우 개선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전 정부와 야당의 실정을 부각하며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의 기준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합니다.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정부가 발표했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자체 감사 후속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부터 민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이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이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준 보조금 3억 원 이상 사업이 9천여 개, 1억 원 이상 사업은 4만 400여 개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보조금법을 개정해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12,000여 곳을 감사한 결과 부정과 비리가 1,865건, 금액으로 314억 원에 이르렀다며 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네, 학계는 물론이고 정계가 술렁일 소식.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처분이 성급하고 과도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속보 좀 더 전해주시죠.
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금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파면이 결정된 건 지난 2019년 12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서울대는 이듬해 1월 29일 조 전 장관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오세전 전 총장은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 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수수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자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파면이 결정되자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부산대 교수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며 서울대 조치가 성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서울대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치적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어 주목됩니다. 당내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만약 조 전 장관이 출마한다면 조국의 늪에 빠져 총선에서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출마를 막아서는 안 되고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게 내년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야당과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여당 입장에 첨예하게 맞부딪힐 전망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과 수산물 수입 등을 둘러싼 공방도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2시간 정도 지난 건가요? 지금까지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질의 내용 알려주시죠. 네,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2시간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요금 폭탄 우려 등을 거론하면서 추경을 비롯한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으신지, 또 이를 위해서 추경을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선 현재 경제 위기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됐다는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화 정책에 거듭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질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오염수에 대한 전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괴담 정치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민주당이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입장차가 전혀 없죠. 오염수 방류에 대한 괴담이 2007년 광우병 괴담, 또 2016년 사드 괴담 같은 양상을 흐른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이어 한덕수 총리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여권의 주장에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기피로 어민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민생 문제를 부각하면서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 아침 회의에서도 정부 오염수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여야의 전초전이 빚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대정부 질문을 빌미로 괴담을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바다가 기준치 넘는 방사능 물질로 오염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민이 방사능 생선을 먹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불안을 괴담을 유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정부의 온당한 자세인지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 열고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 방안도 내놨죠?
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박대출 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환 시작 전까지 취약계층 청년들의 이자를 면제해주고 학자금 지원 기준 5구간 이하 대상에겐 졸업 후 취업 전까지 이자 면제 기간을 두기로 한 겁니다. 또 저소득층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장학금과 생활비 대출, 근로장학금 규모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선 학자금 지원 기준상 중간 구간에 속하는 청년들의 지원 한도를 높이고 저소득 구간은 국립대 수준 이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앞서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시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모든 대학생의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이재명 대표식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모든 대학생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 원 규모로. 이에 민주당에선 학자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과거에 무조건 반대하면서 논의를 피해놓고 이제 와선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막아선다고 반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시죠. 여당으로서 민생은 외면하고 야당만 공격하는 정쟁을 일삼더니 이제와 대표적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 폄하하며 법안을 수정하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여당의 정책 방향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을 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놓고 4연속 방탄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주당이 눈부신 방탄 금자탑을 쌓았다면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4연속 더불어 방탄당 인증 마크를 획득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똘똘 뭉쳐 이들을 지켜낸 이유는 분명하다면서 하나는 두 의원의 입이 무서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도 이재명 대표의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볍게 여기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을 길들이려 해서도 안 되고 길들일 수도 없다며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를 위협하는 길을 가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차관을 절반 이상 교체한다고 하는데 측근 그룹을 차관으로 보내서는 민심을 얻고 국정 동력을 만드는 데 한계가 분명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한 공무원은 업체 청탁을 들어준 뒤 대표이사가 됐고 한 자치단체장은 고교동문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에 있는 대규모 태양광 사업단지입니다. 부지의 3분의 1이 목장 용지여서 개발하려면 잡종지로 토지 용도를 바꿔야 하는데 태안군이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소관부처인 산업부 공무원이 업체와 짬짬이를 통해 직접 청탁에 나섰습니다. 행시 동기인 담당 과장에게 부탁해 업체에 유리한 공문을 만들어내준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 퇴직해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부탁을 들어준 행시 동기도 같은 날 퇴직해 협력업체인 다른 태양광 회사에 전무로 갔습니다. 전북 군산시장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 조건에 미달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알고 보니 업체 대표는 고등학교 동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군산시는 100억 원 넘는 손해를 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한 국립대 교수는 서류를 허위로 꾸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게다가 착공도 하지 않은 채 투자금의 600배를 받고 외국 기업에 팔아넘기려다 발각됐습니다. 감사원은 비리 혐의가 확인된 중앙부처 전직 간부와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또 신재생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8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가족 이름 등을 빌려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오늘 전직 기자인 배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의 수사관들을 보내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지난 2011년쯤 김 씨를 나무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를 했고 대장동 사업 당시 1,000만 원을 출자해 배당금으로 12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이 오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운동을 도운 건 맞지만 이 대표 측과 정치적 신분을 형성해 성남시에서 비선 실세로 통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이나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인허가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시행사 대표에게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공사 현장 식당 사업권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 핵개발 자금줄 차단을 위한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도록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가 다시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와 관련해 양국은 국제사회에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우선 북핵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5년 만에 독자 제재를 발표한 데 이어 8차례 독자 제재를 하였습니다. 김건 본부장은 북한의 주 수입원으로 부상한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해 지난해 8월 한미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고 북한의 불법 수익 상당액을 동결 환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미는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더 이상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비핵화 복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과의 대화 기회도 열려 있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its escalatory behavior has consequences. At the same time, we have been very clear that we seek dialogue with Pyongyang. 한미는 북한의 국경 재개방 움직임에 맞춰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이행 강화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또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지난 2017년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27개월 만에 북한의 정제유 공급을 공식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이후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지 않았던 러시아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북한에 정제유 6만 7,300배럴을 공급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일부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대가로 정제유 수출이 재개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더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국경일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낸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 등의 무기 전달을 마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백악관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이른바 배팅 발언 논란과 관련해 중국의 압박 전략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싱 대사의 배팅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국은 독립적인 주권 국가일 뿐 아니라 훌륭한 동맹이자 친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외교 정책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면서 특히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한국이 제공하는 지원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체계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배치된 방어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경색된 한중 관계를 고려해 사드 3불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사드 3불이 무효라는 설명은 중국에 할 필요도 없고 바꿀 필요가 있다면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정부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싱 대사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중국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 한미일이 밀착하면서 북중러 구도 안에서 중국 관계를 봐왔는데 싱하이밍 대사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싱 대사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나온 내용인데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싱하이밍 대사가 한 15분 정도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한중 무역 관계를 설명하는 논리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은 상호 존중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가 특정국을 배제하는 듯한 곡해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이제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요. 한중 무역 관계를 설명하는 논리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 이 얘기는 제가 그 싱하이밍 대사 그날 적어와서 이재명 대표 앞에서 한 말을 찾아보니까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중무역 적자가 한국의 탈중국 정책에서 생긴 것이다. 탈중국 정책 때문에 대중무역 적자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한 거고요. 또 하나는 한국은 이제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특정한 나라를 배제하지 않고 건강한 한중 관계를 갖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특정국을 배제하는 나라로 곡해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대통령실의 반박이고요. 또 혹시 그런 문제점을 외교관이 느낀다 해도 비엔나 협약 정신에 따라서 우호적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제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 다음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대통령실에서 비엔나 협약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재국 내정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조항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논란이 생길수록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비교적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게 좋은데 우리 정부 입장은 일관되게 이 싱하이밍 대사의 언급이 발언이 비엔나 협약에 어긋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정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 비엔나 협약이 이제 우리 외교관의 보통 뭐 지위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한 국제 협약인데요. 41조에 보면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조항에서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나 다 사실 알고 있는 거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제 싱하이밍 대사가 이제 우리나라 한중 관계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얘기를 좀 지나치게 많이 했습니다. 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같은 것도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 이 무역 문제도 언급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언급하니까 이건 좀 지나친 거다라고 이렇게 딱 지적을 해주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도 어제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역시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고 모든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 될 거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네. 싱대사 발언 논란 이후 지금 한국과 중국 이런 식으로 핑퐁 마찰이 한 번씩 주고받고 있거든요. 지금 네. 특히나 이제 한국의 내정 간섭 비판이 나왔는데 중국 외교부는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 반박은 어제 나온 그 왕원빈 대변인의 브리핑에서의 답변인데요. 네. 이 싱하이밍 대사가 각계 각층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 아주 정상적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사의 직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접촉과 교류의 목적은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고 중한관계의 발전을 유지하고 계속 추동하는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답변을 들어보면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좀 간단히 대답을 했지 사실 비엔나 협약의 정신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 정부는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마땅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또 중국이 최근 그 한중 관계 악화 책임이 중국에 있지 않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책임을 좀 미루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가, 혹은 맞는가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중국이 이제 그 싱하이밍 대사를 비롯해서 최근에 중국 정부가 계속 지적하는 것은 타이완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고 남중국해 문제가 핵심 이익인데 이 한국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관여하고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최근에 중국이 가장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모두 한국 책임인가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중국은 계속 북한을 두둔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안보 협력을 다른 나라와 펼쳐나가는 건데 예. 그것이 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맞는 건데 왜 그 중국에게는 그것은 책임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보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그 사드 배치의 보복을 하는 차원에서 한한령을 2016년부터 7년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일체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영화나 아주 1년에 한두 번씩 공연해 주는 거는 그냥 그야말로 찔끔찔끔 그냥 해주는 거고 전혀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나오는 뭐 김치가 중국 거라고 한다든지 한복이 원래 중국 거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문화 침탈을 계속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 이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것은 좀 전에도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주권적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시비를 걸고 계속 이렇게 한류 제한령 같은 거를 실제로 강력히 시행하면서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그다음에 한국의 단체 관광을 금지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원인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 경제 외교적으로 서로 의존도가 서로 있기 때문에 책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 서로 좋을 게 없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최대의 교육국이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적자 문제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걱정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안보 문제인데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이 좀 기여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역으로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생명줄을 끊지 않고 계속 존속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좀 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계속 촉구하는데 별로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제 성김 그 미 국무부의 이제 대북 담당자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서 중국이 역할을 하도록 촉구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한중 관계가 틀어지면 이런 것들이 과연 중국이 성의 있게 그 요청을 받아들일지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걱정이고요. 당장 이제 지금 서해에 우리 군이 합참이 지금 그 북한의 위성 발사체의 잔해를 인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긴 사실 공해고 한국과 중국의 가운데에 있는 서해입니다. 거기서 지금 중국 함정들도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합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장 대응할 것은 소요는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중국도 지금 그
위성 발사체 잔해를 인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이 문제도 사실 한국과 중국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요청할 건 요청하고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과연 어떻게 잘 풀릴 수 있을까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좀 안타깝죠. 예. 그 2016년 사드 당시에도 이제 한한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또 다시 한번 한중 관계가 조금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혹시 그 이상의 어떤 보복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사실 지금 양국 간의 외교 마찰이 이 정도에 왔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뭐 한국 학자들의 중국 방문 비자를 늦추는 형태로 중국이 어떤 보복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보도도 봤는데요. 예. 사실 그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좀 미미한 거라고 보고요. 어떤 과거의 중국의 사례를 보면 중국의 어떤 한국에 대해서 사드 보복 같은 강압적 조치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 중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 그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을 때 히토류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이런 강압적 조치에 따라서 일본이 당시 억류하고 있던 체포했던 중국 어민들을 석방해 줬습니다. 예. 그 정도로 사실 중국이 이런 그 강압적 조치를 쓰는 것은 굉장히 뭐 아주 그 자주 있는 일이라기보다도 뭐 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가까운 또 사례를 보면 호주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을 중국이 대량 수입해 오다가 수출을 거의 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혔고요. 뭐 네. 포도주니 뭐 바닷가재니 이런 중국의 그러니까 호주의 어민들을 겨냥한 이런 보복 조치가 굉장히 많았고,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호주 정부에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중국은 그걸 이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뭐 심지어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에 중국에 있는 호주인과 캐나다인을 어떤 명목으로 구금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로 이렇게 한국에 대한 어떤 그 강압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고, 아까 이제 좀 커비 그 안보조정관도 그런 면에서 그 강압적인 조치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네. 네. 예. 자, 그런가 하면 중국 관변 매체들 전쟁까지 운운하면서 협박성 기사까지 싣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한국 내부를 겨냥한 겁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한국 내부의 여론의 분열을 노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중국의 어떤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한 뭐 공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건데 한국 내 여론의 동향을 굉장히 주시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드 보복 직전에, 그러니까 2016년에 중국의 아주국의 부국장이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건 2016년이니까 한 7년 전 얘기인데요. 네. 그때 그 아주국 부국장이 약간의 반공개적인,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왔던 것 같은데 한국에 와서 대기업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예. 대기업 고위층을 만나서 부회장급을 만나서 삼성과 롯데인데 이렇게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 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혹은 이게 한국과 중국이 단교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기업을 통해서 여론을 만들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여론을 만들고 해서 이 중국의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서 가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관변 매체들의 이런 보도도 결국 한국 언론을 통해서 국내에 보도되면 어떤 국내의 어떤 여론을 흔들어서 중국 쪽으로 끌어가려는 그런 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도 뭐 강압적인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 정부나 기업들도 뭔가 좀 대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기업인 분들을 만났더니 대기업들은 뭐 사실 이미 많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네. 중소기업들이 좀 문제겠죠. 그런데 사실 또 한 측면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중국도 경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싱하이밍 대사의 그 14분 정도의 발언 적어와서 발표를 했는데 이재명 네. 대표 앞에서 그 적어서 말한 발표문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은 계속 한국의 투자를 바란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바라면서 한국에 대해서 또 강압적인 조치를 하고 이런 양면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단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 대비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광물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보복 조치로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할수록 준비는 더 철저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2021년, 그러니까 2년 전에 가을에 요소수 사태를 다 기억할 겁니다. 그때 중국에서 사오는 요소수가 없어서 우리나라 트럭 운송, 화물 운송이 거의 정지되다시피 그렇게 했고 그 당시 한중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요소수를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한중 관계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필수적인 원자재나 부품이나 광물들을 제때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어떻게 보면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도 지금 한국은 매우 중국에 의존적입니다. 지금 각 대학에 1000명 이상씩의 큰 대학의 경우 중국 유학생들이 있는데 중국 유학생들이 또 등록금을 내고 대학은 그것에 의존하고 이런 관계인데 그런 것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단체 관광이 지금 7년째 중단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중국의 단체 관광을 풀 가능성은 여전히 없고 더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마냥 중국이 단체 관광을 풀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7년 동안 단체 관광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되어 온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대안을 찾아야 되고 또 중국이 관광객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관광객을 더 유치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로 이렇게 나아가고 이렇게 단체 관광보다는 좀 고급화된 관광을 찾아 나가는 뭐 그런 식의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민감한 외교 문제지만 양국 국민들의 좀 감정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전략적인 균형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성홍 해설위원 실장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4박 6일 동안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해 각각 정상회담을 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기구 BIE 총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첫날 박람회 경쟁국들의 프레젠테이션 행사에 참석하고 이튿날에는 공식 리셉션에서 각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일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해 정상회담을 하고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보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조금 전까지 싱하이밍 대사 발언 논란에 대해서 좀 대담을 했는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싱하이밍 조치 요구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니까 아까 싱하이밍 논란 여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중국 외교부와 대통령실이 설전을 벌였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의 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들어온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요란스러운 화제거리가 돼선 안 된다면서 특히나 싱 대사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보도 유감을 밝혔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네,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의 그 각계각층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이 싱하이밍 대사의 그 책무이고 또 목적은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을 촉진하고 또 중간관계 발전을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한 어떤 의도였다. 이렇게 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렇게 한중 간의 외교부에 서로 핑퐁식 외교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속보는 더 확인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중국이 싱하이밍 조치 요구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했다는 속보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 적용한 한시적 유예 조치를 연장할 거란 방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이후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서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자 미국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워선 안 된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If they take advantage of Chinese punishment of us, it's going to be a huge problem because it will erode the trust we have together. This is the China core strategy. It's divide and conquer.
마이크론 제재의 반사이익을 한국 기업이 얻게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삼성과 SK에 준 1년 유예 조치를 더는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상무부 차관이 지난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 타이완 기업에 대한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당분간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제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국내외 반도체 업체가 저항해 왔다며 가장 큰 비판은 한국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 유예 조치 연장은 세계 경제가 고도로 연결된 상황에서 중국 첨단 산업을 고립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예 조치를 언제 어떻게 연장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도 미중 간 반도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튈 불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연장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한 수출 통제 조치를 약화할 거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스마트 기기 부품 장기 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자진 시정안을 기각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자진 시정안 동의 의결안이 삼성전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면서 기각했습니다. 공정위가 2011년 동의 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절차 개시 여부가 아닌 동의 의결한 내용이 충분치 않다면서 기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집주인들이 주요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새로 받은 대출 규모가 4조 6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말 기준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 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이 2조 4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체 공급액이 8,00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약 2.5배 넘는 금액이 올해 5개월 만에 신청된 셈입니다. 이와 함께 4대 시중은행이 올해 1월부터 5월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도 2조 6천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 청약홈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1에서 5월 서울에서 일반 공급에 나온 900여 가구에 4만 8천여 명이 몰려 49.85대 1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충북이 27.8대 1의 1 경쟁률로 그 뒤를 이었고 경남도 25.88대 1로 두 자릿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4개 광역시도에서 평균 6.8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법원이 국가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등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과 마약, 스토킹, 성범죄 등 7개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영업비밀 국외 누설죄의 법정형이 상향된 점과 함께 기술 유출 범죄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실제 형량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새 양형 기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양형위는 내년 초까지 지식재산권과 마약,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부터 우선 개정할 방침입니다. 네, 장애인 복지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사회복지사가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언어폭력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회복지사를 장애인 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서울의 한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주로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이나 문화활동 등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곳 직업활동팀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들은 지난해 6월 참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장애인 훈련생이 바지에 실수한 것을 두고 팀장인 사회복지사 A씨가 다른 장애인들 앞에서 여러 차례 조롱한 겁니다. 바지에 한 사람 누군지 아는지 이제 훈련생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손 들어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황하고 이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자 이제 너가 샀잖아. 싸게야. 이제 그런 식으로
조롱을 했고 장애인 훈련생들에 대한 A씨의 언어폭력 등 정서적 학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0년엔 업무에 서툰 직업훈련생에게 바보라고 부르거나 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심한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6월 다른 훈련생에겐 식탐을 조절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먹던 음식물을 먹으라며 건네줬다는 동료 복지사들의 목격담까지 잇따랐습니다. 짜장면 그릇에 뭐 본인이 먹다 남은 면이랑 양념이 남아있는데 내 거 먹을래? 하면서 온전한 음식이 아닌 상태인데도 먹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서울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근무자와 피해 장애인 진술, CCTV 등을 검토한 끝에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경찰에 A씨를 고발했습니다. 또 담당 구청에서 개선 명령을 받은 해당 복지관 측도 지난 2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A씨는 징계 기간을 끝마친 뒤 지난달부터 복지관에서 정상 근무하고 있는 상황. 앞서 자녀들의 학대 피해로 한 차례 상처받았던 부모님들은 혹시라도 자녀들이 다시 A씨를 마주칠까 걱정입니다. 설마 그랬을 거라고 상상은 못했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믿음이 깨진 상태인데 어떻게 또 그분에게 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해당 복지관 측 관계자는 앞으로 A씨가 근무를 이어가더라도 장애인 훈련생들을 직접 응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취재진은 학대 의혹과 관련한 A씨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장애인 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찰이 영화 흥행 순위 등을 조작한 혐의로 복합상영관과 배급사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복합상영관 3사와 롯데엔터테인먼트와 쇼박스, 히다리 스튜디오 등 배급사 3곳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함께 일부 한국 영화의 관객 숫자와 영화 흥행 순위를 조작해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텔레그램으로 정보를 주고받은 뒤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23살 A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텔레그램 등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정보를 교환한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 5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과 합성 대마 추출액 등을 압수했습니다. 30대 배우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 38살 진모 씨는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뒤 올림픽대로를 타고 하남 방향으로 달리며 가드레일을 2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진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진 씨는 지난 2009년 방송사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저녁 1일극 등에 출연해왔습니다. 서울 대형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순우아파 조직원들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에서 난동을 부리고 손님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KH그룹이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분쟁을 빚은 투자자가 순우아파 조직원들을 사주한 정황을 포착한 뒤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다음 달 11일에 나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환은 숨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별도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지자체가 출퇴근길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다시 현장을 찾았는데 시내버스 운행이 늘면서 승객들의 숨통은 다소 트였지만 혼잡한 풍경은 여전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점검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극심해 이른바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 골드라인을 또다시 찾았습니다.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가 내놓은 승객 분산 대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차 내부가 매우 혼잡하오니 다른 승객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확보 차원에서 출퇴근 시간대 두량짜리 꼬마 지하철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간신히 손을 뻗어 몸을 지탱하고 후덥지근한 온도에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모습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구간에 아예 열차를 타지 못하는 경우는 이전보다 줄었지만 승객들 불편은 여전합니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좋아지긴 한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달라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맨날 이 출근 시간대에 타는데 누워있는 분 한 분 봐가지고 막 그렇게 체감이 있나 싶기는 해요. 다만 김포 골드라인 대체 수단으로 꼽히는 70번 버스 이용객들의 사정은 나아졌습니다. 무조건 역까지 마을버스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저게 생기고 나니까 이제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되게 편해졌어요. 네, 나오자마자 이제 좀 자면서 나올 수도 있고. 김포시는 지난달 말부터 서울 개화역 인근에서 김포공항까지 정체가 심한 2km 구간을 출퇴근 시간대 한시적으로 버스 전용 차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 횟수를 대폭 늘리고 전세 버스까지 동원하면서 하루 평균 승객 수는 700여 명에서 1,600여 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 개통 전 최대 227%에 달했던 지하철 혼잡도는 평균 2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객차 안에 타 있는 입장에서는 꽉 들어차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직도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장은 좀 버스로 김포공항까지 좀 분산을 시켜야 되겠고요. 하루빨리 5호선을 연장 개통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5호선 연장을 위한 세부 노선 확정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14명이 다친 수인 분당선 순회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철도경찰이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한 원인을 밝혀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8일 순회역 2번 출구에 설치된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하면서 이용객 14명이 다쳤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빈자리를 대체할 대리 표결 방안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사용자 위원 측은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 위원 측은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노조가 조합원들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1,100여 명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우울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건설노조 측은 노조와 싸우는 대통령이 아닌 불평등과 싸우는 대통령을 원한다면서 문화, 예술, 종교단체와 공동으로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 동안 국민 제안 누리집을 통해 집회 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 참여 토론을 실시합니다. 대통령실은 제도 개선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체계가 적절한지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이 종료되면 대통령실은 제시된 의견을 점검, 분석한 뒤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K-팝 역사에 세계적인 기록을 쓰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 오늘로 데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서울 시내 곳곳은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보랏빛으로 물들었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팬클럽 아미도 1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 10년, 20년 응원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차정윤 기자 리포트 보시고 10주년 의미 대담으로 이어갑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도심 속 보라색 불빛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며 서울 세빛섬이 팀의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팬클럽 아미들은 앞으로 보여줄 멤버 7명의 행보와 성장을 기대하며 10년, 20년 후도 함께하자고 약속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너의 모습과 내 모습이 너무 기대된다. 우리 즐겁게 잘 지내보자. 아미가 됐다는 걸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방탄소년단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방탄 보라해. I pop for you. 복합 문화공간 DDP도 BTS 10살 생일을 축하하는 문구와 함께 보라색 조명으로 환하게 도심을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해외 아미들은 보랏빛으로 수놓은 서울을 사진에 담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And even though BTS they're not active, they still live here, you know, and their culture and as individuals, they changed me and they helped me through a lot of things. And so I thought it would be nice to come here and just be in that environment. They inspire us, so we wanted to come and see their roots. 서울 도심 랜드마크의 보랏빛 조명 장식을 비롯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BTS 페스타에서는 팬들과 함께 즐기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일부 멤버의 군복무로 비록 완전체 활동은 없지만 방탄소년단은 팬들을 위한 신곡 발표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을 10주년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0주년입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방탄소년단 아미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각종 전시, 이벤트와 함께 화려한 불꽃놀이로 이번 축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리더 RM이 직접 등장해 10주년 소회를 밝히는 등 팬들과 소통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네, 바로 이 분위기를 이어가서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유소가 보라색인 걸 보고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온통 보랏빛입니다. 네. 벌써 데뷔 10주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기록 또 수상할 때마다 이런 의미를 짚었습니다만 10년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확하게는 2013년 6월 12일 날 싱글곡인 To School, For School이라고 하는 그런 곡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네. 예, 사실 무대에 첫 오른 것은 6월 13일이기 때문에 데뷔 10년을 이제 13일로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흑수저 아이돌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사실 대형 기획사에 밀려가지고 국내에서는 오히려 저평가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오히려 해외 팬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팬덤을 형성하면서 오히려 해외에서 더 인기가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좀 어리둥절했던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10년 차에 들어선 그런 상황을 맞게 됐고 지금 현재 10주년 맞아가지고 해외에서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서울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방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예정돼 있는 행사에 또 참여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서울 시내 곳곳이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또 서울 방탄 투어 지도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 방탄소년단 관련된 명소가 13곳 포함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이 이때를 기다렸는데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마음대로 오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아니면은 SNS나 또 이제 유튜브에 등장하는 곳을 좀 방문하고 싶다라는 열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서울시가 협조를 해서 보라색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왜 보랏빛이냐? 사실 이것은 이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팬미팅에서 이 팬들이 응원봉이 있거든요. 응원봉에다가 보라색 커버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보라색으로 응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보고 보라해라고 하면서 의미 부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의미는 이겁니다. 이 무지개의 마지막이 보라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마지막까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방탄소년단을 뜻하는 보라색이 자리매김하게 됐고 네. 이번에 또 서울 타워 등에 보랏빛으로 물들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경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밤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숙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광 관점에서도 서울시에서 숙박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우리가 관광 관점에서도 이 야간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터투어먼트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엔터투어먼트의 참여자들이 전 세계 청춘들이라는 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역사에 기록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 방탄 투어 아까 보여드렸는데 아미들은 다 이미 알 것 같고 아미가 아니어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아까 준비한 화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네. 차정윤 기자 기사 속에서 그들의 뿌리를 보고 싶어서 여기 왔다 이런 해외 팬의 목소리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아까 좀 연장선의 질문인데 외국 관광객 특수를 기대할 정도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단어가 있고 네. 그것을 이제 관광과 결합했을 때 성지순례 투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개 이제 성지순례는 종교적 의미이지만은 K-팝 팬들에게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뮤직비디오에 나온 공간, 예를 들면 뭐 경복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반포대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방문하는 것이 팬으로서의 어떤 자격 혹은 입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방문해서 실제로 사진 찍은 것을 인터넷에 공유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6월 달 같은 경우 이미 오래전에 숙박업소, 특히 이제 게스트하우스 등이 이제 계약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의하는 해외 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숙박 공유를 할 사람을 찾는 SNS 게시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17일 날 또 관련 행사가 하는데 여의도에서 얼마나 가깝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일정이 안 될 경우, 예를 들면은 6월 13일 기준에서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오실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미리 앞당겨가지고 방문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을 머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방탄소년단에 관련된 흔적들을 찾아가는 팬들의 그런 진정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겠고 당연히 이런 것은 경제적 효과까지도 연관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뉴스를 보도하면서 뭐 최초, 최다라는 수식어가 붙을 때마다 그와 함께 또 반가운 소식을 저희도 좀 보도를 해왔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BTS가 남겨놓은 최초 또 최다의 수식어가 붙었던 어떤 기록들도 좀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2012년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싱글 차트인 이제 핫 100에서 2위를 7주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2018년에 빌보드 200이라고 하는 메인 앨범 차트에서 Love Yourself 전 티어라고 하는 그런 앨범으로 첫 1위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에 빌보드 핫 100이라고 하는 싱글 차트에서 다이너마이트로 드디어 1위를 차지를 하게 되고요. 또 그 이어서 이제 Life Goes On이라고 하는 노래로 또 이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데 이게 큰 의미가 한국 노랫말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된 노래를 들었다는 의미이거든요. 특히 미국의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는 라디오 방송 횟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미국 사람들이 라디오에 신청을 해가지고 들었다는 의미. 그래서 확실하게 방탄소년단을 미국인들까지도 현지에서 좋아하는 그룹이라는 걸 확실하게 이때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3대 이제 뮤직 음악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는 5번이나 수상을 했고요. 또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도 6번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1년에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같은 경우는 특징이 팬들이 뽑는 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은 전 세계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로서 방탄소년단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혹시 평론가님께서 BTS가 써주었으면 하는 기록, 역사가 있을까요? 짧게? 사실 우리가 그래미 수상 여부를 굉장히 많이 성원을 했었죠. 그래서 2021년에서부터 해가지고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의 부문 후보에 올랐고 2022년에도 올랐고 2023년에도 올랐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뭐 앨범상뿐만이 아니고 뮤직비디오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만은 아쉽게 수상은 못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되짚어봐야 되는 게 두 가지 특징이 그래미에 있습니다. 일단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비욘세 사례도 그랬습니다만은 비욘세 같은 경우도 처음에 수상을 잘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한 번 수상을 하기 시작하니까 본물 터지듯이 계속 수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빌보드 같은 경우는 K-팝을 반영할 만한
후보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기성 가수들이 협업을 하는 경우에 협업을 잘했다라고 해서 이제 상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이돌 그룹을 겨냥해가지고 시상을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차제에 그래미상에서 우리의 케이팝을 중심으로 한 아이돌 그룹 뮤직에 해당되는 부문을 신설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더 많이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우리의 아시아 음악을 포함해서 한국의 케이팝이 좀 더 위상을 확실하게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점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케이팝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BTS가 한국 대중음악 역사의 어떤 큰 변곡점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무엇보다도 이제 후배들의 활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역설계라고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4세대 그룹, 예를 들면 뉴진스라든지 피프티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로 보면은 4세대 그룹인데 이 그룹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방탄소년단의 성공 전략이 바로 그대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내보다는 바로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심지어는 반응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서는 좀 어리둥절한 경우가 있어요. 피프티는 6개월밖에 안 되는데 해외에서 지금 영국에서 11주째 차트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예전에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소통을 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약간의 좀 아이돌이라고 하는 우상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 소통보다는 좀 거리를 두면서 약간 신비감을 줬었거든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바로 인간적인 어떤 측면에서 공감대를 일으켰고 감정이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4세대 아이돌 그룹들은 바로 소통들을 많이 하게 되고 오히려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노래들 바로 이제 선보입니다.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이 선보였던 뭐 이제 다이너마이트라든지 퍼미션 투 댄스 같이 미국인도 즐겨 들을 수 있는 곡들을 4세대 아이돌 그룹들이 바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프티가 바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자율형 아이돌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이돌 그룹 하면 기획에 맞춰가지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측면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방탄소년단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발전적으로 선을 보이기 때문에 아티스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안무를 짠다거나 프로듀싱하는 능력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방탄소년단이 열어젖힌 그런 비결들을 바로바로 적용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BTS를 향해서 군백기가 무색하다 이런 표현들도 하거든요. 마침 또 국방일보 일면에 아미가 또 깜짝 광고를 실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우리가 방탄소년단 을 얘기할 때 또 아미를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팬덤과 함께한 선한 영향력에 대한 질문 한번 드려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군백기라고 해가지고 좀 암흑기라고 되게 군 복무 생활을 하는데요. 이제는 아미를 통해 가지고 그것은 예전 얘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케이팝이 가장 기존 음악과 다른 게 뭐냐면 음악을 공유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소비를 하고 공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멤버들이 한 명 한 명 갔을 때 군백기로 하지만은 여전히 팬들은 성원을 보내고 관련 컨텐츠를 계속 공유하기 때문에 군에 개별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2024년에 돌아왔을 때 이제 군백기가 없는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활동을 해도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외연을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없지만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면 여기는 YTN이기 때문에 10년 됐거든요. 지금 BTS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가장 고민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정한 결실이 맺어지도록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아이돌들은 7년차 신드롬이 있었거든요. 나이가 또 제한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7년 넘으면 개별적인 활동에서 해체되어 있었는데 지금 방탄소년단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향후 10년 이후에 아티스트로서 계속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응원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셨기 때문에 다른 대중문화 소식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흥행동을풍을 일으키고 있는 범죄도시 3 지금 막 무서운 속도로 관객을 모으고 있는데 오늘 800만을 돌파했죠? 네, 돌파했다는 소식이 좀 전에 있었는데요. 사실 1000만 관객 돌파는 이미 기정사실화인데 중요한 거는 범죄도시 2라고 하는 자기 전작을 뛰어넘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속편이 전작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블 시리즈를 보게 되면은 전작이 뒤편
보다 못하는 그러니까 뒤에 나온 작품들이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이제 눈덩이 효과, 스노볼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전작보다도 더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작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나은 기록을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고 다만 언제 1000만을 넘느냐,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넘느냐, 이제 이런 점도 지금 현재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전작인 범죄의 도시 2보다 약 5일가량 빠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일 빨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뒷심을 좀 발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작을 뛰어넘을 것인가도 관심이지만 지금 최근에 어떤 극장가 분위기로 볼 때 지금의 이 기록이 의미가 있는 게 영화계 입장에선 이 기다렸던 한 방이 터진 것이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을 할까요? 이 영화가? 일단은 제일 이제 봄철에 우울했던 게 이제 비수기이긴 했습니다만은 비수기를 하더라도 극장을 찾았던 많은 분들이 좀 줄어든 상황 속에서 그나마 외화를 중심으로 많이 찾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화들을 좀 외면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울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범죄도시 3의 어떤 의미는 다른 할리우드 영화들을 제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트랜스포머 7번째 시리즈를 제쳤고요. 네. 그리고 가오갤이라든지 뭐 인어공주 그리고 분노의 질주 같은 작품들을 이기고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내 영화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관객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흥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전히 보여줬습니다. 다만 관객들이 좀 약간 기존의 검증된 작품을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점이기도 합니다. 네. 원래 영화계에서는 본편보다 나은 속편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이 범죄도시 3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인기를 끌고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것은 이제 할리우드의 방식을 좀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마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이언맨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로버트 다니 주니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는데 대형 제작비를 들이지 않고 한번 띄워보는 거죠. 일종의 파일럿처럼. 그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이것을 관객들이 원하는구나라고 해서 연작 시리즈가 계속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범죄도시 같은 경우에도 2편이 만들어지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원하는구나라고 해서 그 이후에 8편까지 만들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화도 처음부터 블록버스터 영화, 예를 들면 굉장히 유명한 배우라든지 또 대형 제작비 그리고 인기스타 감독이 아니고 관객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타진을 하고 그것의 성과가 있었을 때 범죄도시처럼 선택과 집중을 하면은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이번에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다 못한 영화 얘기는 혹시라도 1000만 관객 달성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평론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신상공개 확대를 주문한 만큼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선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물론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작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 범행을 예고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피해자는 신상공개를 호소했고 유튜버와 구의원이 자발적으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은 피해가 중대하거나 범행 사실이 확실한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조항이 모두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에게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은 2심에서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한 신상 공개 10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역시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신상 공개가 또 미뤄지고
형기를 다 마치고 난 뒤에야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됩니다. 피해자 역시 이번 선고 직후 법원의 신상 공개 결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정보가 많이 있었어요. 굳이 제가 그렇게 특정 지역에 알릴 거였으면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부는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 신분이라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피고인이라도 재범 우려가 있다면 재판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가능해야 하고 오히려 피의자보다 인권 침해 우려가 적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도가 없다면 이거는 보완을 해서 피의자보다는 확정된 판결이나 유죄 판결이 나온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피해자 측은 피해의 중대함이나 범행 수단의 잔인함 등 피의자에 대한 기존 신상 공개 제도에도 모호한 점이 많다며 헌법 소원을 예고한 만큼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아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낮추겠다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 등에 대한 위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표결에 찬성 의견을 낸 위원은 전체 9명 가운데 7명으로 감축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미루는 것이 세대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입법 예고 중인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농막을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막은 농자재 보관과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라 주거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최근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의 문제가 지적이 되자 농식품부가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농막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와 일시 휴식을 벗어난 숙박,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 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 취침 금지나 농막 면적 제한 조항이 주말 농장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령 계급의 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로 내년 정년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법 시행에 따라 정년이 일부 연장이 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소령의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번 정년 연장에 따라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비가 내리면 앞으로는 호우 상황에 대한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상청이 직접 동네 단위별로 호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는데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를 비롯한 강남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불어난 물에 승용차들은 옴짝달싹 못하고 패냉장고가 도로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지만 지역 주민에게 호우 상황을 알려주는 재난 문자는 없었습니다. 현재 호우 관련 재난 문자 시스템은 기상청 특보를 바탕으로 지자체나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해 발령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보다 무척 늦어지거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문자 발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강우 예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건 기상청이기 때문에 기상정보와 같은 원시정보는 기상청에서 빨리 반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침수정보와 같이 가공된 정보들은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서 발령을 하면 하지만 올여름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1시간 동안 50mm가 넘는 비가 오거나 3시간 강우량이 90mm를 넘으면 기상청이 직접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 내용도 호우 현황과 함께 레이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도 함께 제공합니다. 레이더와 지상 기상 관측 장비를 기반으로 극한 호우가 발생했을 시 해당 읍면동에 계신 분들께 기상청에서 직접 알림을 동반한 긴급 재난 문자를 송출하게 됩니다. 예보관이 호우 상황을 보면서 직접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24시간 근무라 사각 시간대도 없습니다. 기상청은 호우 재난 문자를 올여름 수도권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시간당 50mm, 3시간에 90mm의 폭우가 쏟아지면 도심 지역이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호우 초기에 동네별로 재난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면 대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노을을 보기 위해 고속도로 한복판에 설치된 10m 높이 방음터널 위에 올라갔던 중학생이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그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영동고속도로 방음터널 위에 여성이 올라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에 무사히 구조된 학생은 노을 지는 하늘이 예뻐서 잘 보기 위해 방음터널 옆 시설 점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서울 아현동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30대 남성 B씨를 친 뒤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또 사고 충격으로 전복된 승용차가 1.5톤 트럭과 추돌하면서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A씨는 심정지 상태로 B씨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한 사거리에서 대형 탱크로리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가운데 3명은 중상으로 파악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탱크로리가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피하려고 핸들을 급격하게 틀었다가 사거리 우측 도로에 정차해 있던 버스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50대 탱크로리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에 대해 유가족 측이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피의자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일반에 공개해 줄 것을 군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 신청에 대해 검토한 뒤 최대한 빠르게 회신해 주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중단됐던 크루즈 국내 입항이 지난 3일부터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속초 항에서 출발하는 모항 크루즈도 3년여 만에 재개되면서 그동안 침체돼 있던 관광업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11만 4천 톤급 초대형 크루즈가 속초항을 떠나 바다로 향합니다. 길이는 290m에 높이는 건물 14층 규모. 객실 1,500개와 수영장, 대극장, 카지노 등을 갖춰 최고급 리조트를 방불케 합니다. 승객은 3,700여 명, 승무원까지 합치면 4,8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항해 중 잠시 들르는 기항 크루즈와 달리 이번에는 속초항에서 출발하는 모항 크루즈입니다. 비행기 타고 또 외국에 나가서 타거나 이러면 번거롭고 경비도 많이 드는데 여기는 이제 내 지역에서 국내에서 타니까 그거는 참 편한 것 같아요. 이곳 속초항에서 출발하는 모항 크루즈는 2019년 10월 마지막 운항 이후 3년여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5박 6일 동안 일본 홋카이도와 아오모리를 거쳐 다시 속초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오는 17일 비슷한 노선을 한 차례 더 운항합니다. 중간 기착지보다 모항인 출발지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큽니다.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승무원이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모항으로 출발할 때는 크루즈 내에서 사용되어야 할 물품들이 선용품이 이곳에서 공급되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앞서 속초항에는 지난 3월 코로나 확산 이후 처음으로 독일 국적 크루즈가 들어온 데 이어 4월에는 미국 국적 크루즈가 입항했습니다. 강원도와 속초시는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하고 속초 모항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 유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은 권력형 은폐 정황이 있다면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을 아끼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마녀 사냥이라면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지목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밝힌 뒤에도 민주당은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진술서엔 학폭 피해자가 4명이라며 한 명이 화해해도 다른 피해자가 있는 만큼 관련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설령 피해자 4명 중 1명이 그 이후 화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3명의 피해자가 있으며 피해 진술서가 훨씬 신빙성이 높다. 특히 학폭위 개최를 놓고 이동관 특보가 당시 학교 이사장에게 전화하는 등 권력형 은폐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방통위원장 지명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언론을 길들이려 해서도 안 되고 길들일 수도 없습니다. 공식 지명 뒤에나 입장을 내겠다며 그동안 말을 아끼던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의 입장문을 거론하며 정작 당사자는 아니라는데 민주당이 마녀사냥식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제발 더 이상 나를 학교폭력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달라며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해명돼야 할 의혹이 있다면 청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검증하고 한마디로 괴담 선동을 중단하라며 엄호에 들어간 건데 학폭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교사의 정치 이력도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한때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었다며 민주당이 이번 논란을 정치 공세에 활용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확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학폭으로 몰아갔던 당사자의 호소문에 담긴 진실은 왜 보도를 제대로 안 하는 것입니까? 의혹과 정황,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선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폭 사건보다 이번 사안이 더 심각하다며 이동관 특보가 지명돼 청문회가 열릴 경우 총 공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라 여야 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아마존 밀림에서 무사히 구조된 4남매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씩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배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40일간의 기적은 장녀 13살 레슬리의 생존 본능 덕분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나흘 동안 생존해 있던 4남매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꼭 살아남으라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어머니의 당부대로 맞이인 레슬리는 나뭇가지를 모아 머리끈으로 묶어 임시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레슬리는 추락한 비행기에서 3kg 정도의 카사바 가루를 찾아 동생들을 챙겼는데요. 카사바는 고구마처럼 생긴 뿌리 식물인데 탄수화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생존에 꼭 필요한 식량이었죠. 카사바가 떨어지자 4남매는 주변의 씨앗과 나무 열매를 구해 생존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물과 식량이 있다 하더라도 제기어 등 맹수와 독사가 우글거리는 아마존 밀림에서 13살 레슬리는 어떻게 9살과 4살 그리고 11개월 된 동생들을 챙길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남미 원주민 후이토토족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원주민식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냥과 낚시, 열매 채집 등 정글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며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생존 게임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영국의 열대림 생태학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원주민 아이들은 일찍이 임시거처를 짓는 방법을 배우고 아마존에 서식하는 독사를 구분할 줄 안다며 또래의 서양 어린이들은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찾기 위해 혼신을 다했던 구조팀의 작전명은 에스페란사, 스페인어로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버틴 13살 맞이 레슬리의 기지가 죽음의 정글에서 어린 동생들을 지켜냈는데요. 기적을 보여주며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4남매의 사연은 경제난과 범죄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콜롬비아는 물론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대반격을 공식화한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동남부 지역 7곳을 되찾았다가
되찾았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잘 막고 있다면서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투에서 다친 부상자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황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총을 쏘며 빠르게 전진합니다. 러시아군이 파놓은 참호를 집중 겨냥했습니다. 앞쪽에선 폭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거친 숨소리와 다급한 고함 소리도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예군이 도네츠크주 북부 바흐무트에서 벌어진 전투 상황이라며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오랫동안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과 공방을 주고받았던 바흐무트 전황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Була й доповідь розвідки щодо варіантів дій ворога. Наше оперативне домінування зберігаємо і посилюємо. Окремо вдячний за Бахмут. збільшуємо наш контроль на цьому напрямку. 우크라이나는 대반격을 공식화한 이후 빼앗긴 지역을 속속 되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도네츠크주 남동부 전선에서 7개 지역을 탈환했다는 겁니다. Саме такі, як нам потрібно, і хоч погода цими днями несприятлива, дощі наше завдання ускладнюють, але все одно міцність наших воїнів дає результат. Я дякую за це кожному.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승전보 소식을 의식한 듯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등에서 잘 방어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남부 헤르손 지역에 날아온 우크라이나 공군 수호위 전투기를 격추했고 흑해에서 활동 중인 해군 함선 공격도 막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Сегодня около 1 часа 30 минут московского времени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Украины осуществлена безуспешная попытка атаковать 6 морскими быстроходными безэкипажными катерами.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전투에서 다쳐 치료를 받는 군인들을 만나 훈장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자신이 앉을 의자를 직접 들어 옮기는 모습도 보였는데 러시아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건강 악화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불법 기밀문건 반출 혐의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연방법원 출석을 하루 앞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마이애미 연방법원 주변에 속속 모여들면서 사법당국이 최고 수준으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법원 첫 출석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루 전인 12일 전용기로 마이애미에 왔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트럼프 내셔널 도롤 골프 클럽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연방법원 주변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It feels a bit like a witch hunt to me. I think that if you're going to investigate Trump, you should investigate both sides. And I think it's our responsibility to show up and sacrifice for him when he's under this persecution.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기소된 사안이라 미국 언론들도 취재 준비에 한창입니다. We are outside the federal courthouse in Miami where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is going to appear here tomorrow to answer to criminal charges accusing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린 모든 것을 잃었다, 시위해야 한다며 지지층에게 법원 앞 집회에 가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지지 극우 세력도 참석할 뜻을 밝혀 자칫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과 같은 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사법당국은 극우 단체와 친트럼프 집회 계획을 감시하고 경찰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Make no mistake about it, we're taking this event extremely serious. We know that there is a potential of things taking a turn for the worst, but that's not the Miami way. 마이애미 경찰은 최대 5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필요하면 주변 도로를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이자 기둥 손흥민 선수가 금요일 페루와 평가전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최근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데 증세는 가볍지만 무리한 출전은 피할 전망입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대표팀이 부산에 모인 첫날, 손흥민은 경기장 밖 트랙에 누워 회복 훈련만 소화했습니다. 김진수와 짝을 이뤄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고 후배들이 뛰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소집 이틀째 훈련에는 밝은 모습으로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했지만 의외의 수술 소식이 전해져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축구대표팀 관계자는 손흥민이 지난달 29일 리그 마지막 경기를 마친 뒤 가벼운 스포츠 탈장 증세로 수술을 받고 귀국했다며 회복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페루전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탈장은 무리한 운동이 계속될 경우 장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복벽의 약한 부위로 밀려나는 증상으로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같은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의 결장 가능성을 대비해 황희찬과 이강인을 비롯해 오형규와 문선민 등 다양한 공격 조합을 시험했습니다. You can see already a lot of changes from March when we played against Colombia and Uruguay to the team that is now here in Busan. Now we have a few more injuries than we thought. 황희찬은 클린스만 감독이 추구하는 공격 축구의 선봉장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공격수들이 골을 많이 넣어주다 보면 이제 팀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끼리 좀 잘 맞춰서 이번 두 경기에서도 또 좋은 모습, 또 승리하는 모습 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손흥민의 증세는 비교적 가볍고 소집 이틀째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만큼 출전 의지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선수 보호 차원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회복 상태를 지켜본 뒤 페루전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 4강 쾌거를 달성한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내일 오후 금이 환영합니다. 선수들은 인천공항에서 짧은 귀국 환영 행사를 마치고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김원중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대형 스타가 없어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출전했지만 견고한 수비 조직력과 세트피스를 앞세워 4강 진출을 일궈냈습니다. 연일 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은 동쪽 곳곳으로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도 낮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요란하고 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밤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도 소나기가 이어지겠는데요.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침수나 범람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소나기가 오지 않는 낮 동안에는 자외선과 오존이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는 18도, 대전은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와 대구는 2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오후에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더위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